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갈 겁니다. USB 포맷 요거 요노킴 21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USB 메모리를 찾으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름은 뭐로 할 거냐, 뭐로 하든지 상관없죠. 예. 자, 그 다음에 빠른 포맷 할 거고요. 근데 NTFS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시동 디스크가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FAT32로 바꾸고 여기 빠른 포맷 시동 디스크 만들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점 눌러서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있는 고스트 부트에 가서 부트 파일 요거 선택하셔야 돼. 부트 파일 얘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고 나서 시작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얘가 포맷이 되면서 고스트로 부팅할 수 있게끔 도스 부팅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제 이 USB 메모리로 복사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예. 예, 복사하는 중 다 됐다고 나왔네. 그렇죠? 그럼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C 복사 눌러가지고 내 USB 메모리로 가서 여기다 붙여놓고 사용하면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라 그랬죠? 이제 여기죠.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죠.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창에 들어가시면은 얘가 지금 무슨 드라이브죠? K 드라이브인가요? 그런데 이제 얘를 집어넣고 부팅을 하면 얘가 C 드라이브가 돼요. 그럼 가서 보시면은 고스트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고스트 11이나 고스트 32로 쓰는 게 아니라 저 고스트라는 데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CD 한 칸 띄고 고스트. 그럼 고스트라는 공간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고스트라고 쓰면은 비로소 이제 얘가 작동이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전 도스용이고 우리는 윈도우니까 안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지금 제가 사용했던 명령어들은 그러니까는 고스트가 담긴 USB 메모리로 부팅을 하게 되면 C 드라이브 이렇게 뜬다 그랬어요. 이렇게 C 드라이브 이렇게 떠요. 요 기호는 사실은 역슬래시, 백슬래시라고 하는데 한글 글꼴이라서 원자 표시가 나온 거고요. 영문상에서는 역슬래시로 나와요. 슬래시의 반대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CD 한 칸 띄고 고스트.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고스트라는 폴더로 가라 그래서 체인지 디렉토리라고 하는 거는 그 고스트라는 폴더로 이동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스트 폴더로 이동해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고스트라고 쓰면 이거는 뭐냐면 고스트를 실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뭐 했습니까? 디스크 투 파티션 투 디스크, 파티션 투 이미지 뭐 이런 거 있었다 그랬죠? 그런 거는 우리 인터넷상에 또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요런 식으로 해서 부팅을 시켜가지고 고스트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 내 윈도우를 다 마무리 져놓고, 그러니까는 윈도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 설치하고
다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글자를 좀 줄여놓고 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서식이라는 버튼을 눌렀는데 이렇게 물음표 같은 게 이게 지금 뭐야 모래시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모래시계가 나오는 건 이유는 바로 얘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 프로그램을 먼저 작동시켜 주고요. 그 안에 있는 세세한 기능은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있는 서식 버튼을 한번 누르면 그때 비로소 이 서식에 관한 기능이 또 들어오거든요. 주기억장치로. 그러다 보니까 꿈뻑거리는 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이제 고스트로 보칭을 해서 이제 백업은 해놓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스트로 복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고스트 작업의 가장 큰 목적이죠. 우리 강의실은 이렇게 다 해놨어요. 다 해놔서 이거 작업을 쓰고 있다라는 거. 자, 또 하나. 지금 제가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이분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윈도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FAT32로 포맷을 하는 거하고 포맷 들어가서 이거를 NTFS로 포맷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뭔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NTFS로 포맷을 하면은 용량 큰 파일도 한꺼번에 복사 이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접근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어요. 접근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다. 그런데 메모리 공간에 조금 낭비가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왜냐면 아까 여기 포맷을 할 때 보통 기본 단위가 있어요. 512바이트 뭐 이렇게 있는데 4096바이트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할당 단위가 4096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숙소가 필요하죠. 숙소. 하룻밤 자려면 숙소가 필요하죠. 근데 이 숙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텐트 아시죠? 텐트가 5인용 그러면 얼마나 크긴지 아세요? 텐트가 5인용? 사람의 어깨를 60cm로 정해놓고 길이를 재요. 그게 1인용입니다. 60cm가 1인용이에요. 그러니까 호리호리 하신 여성분 3분이 들어가시면 60이니까 1m 80이지 않습니까? 그게 3인용이에요. 이제 장정 3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2명 빼기 못 넣는 거죠.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인용 그러면 어깨 넓이를 60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게 기본사 할당 크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80을 해야 1인용이 편하단 말이야. 남자들 체격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80으로 된 1인용을 사고 싶다 이거야. 80으로 돼 있는. 그럼 나는 할당 크기를 바꿔달라 이거지. 그러니까는 윈도우 7은 NTFS는 4096을 기본 단위로 재고요. 그 다음에 FAT32는 512를 기본으로 잡아요. 그러면 512에 4096이면 몇 배인지 아세요? 8배잖아요. 8배. 512에 2배가 1024고 1024에 4배가 4096이니까. 그러니까는 FAT32에서는 1인용 그러면 510이고 NTF에서는 1인용 그러면 409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를 하나 짐을 갖다 놓더라도 4096 하나를 쓰는 거예요. 조그만 파일 하나 집어넣어도 4096을 쓰는 거고 조그만 거 2개를 집어넣어도 4096을 벗어나지 않으면 4096을 쓰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이 2개야. A 파일, B 파일 2개인데 하나가 100이야. 그러면 4096에 A가 들어가고 또 다른 4096에 B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FAT32로 하면 어떻게 돼요? 512 자리에다 하나 넣고 또 다른 510에다 하나 넣으니까 1024면 2개를 집어넣는데 NTFS는 어떻게 된다? 8191을 2개를 쓰는 거죠. 4096 2배니까는. 그러니까 공간을 어때요? 낭비가 커요. 잘못하면. 대신에 용량 큰 걸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상관이 없겠죠.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NTFS 방식의 단점이 그런 거예요. 자질구레한 거 많이 넣으면 어떻다? 뭘 많이 넣긴 넣는데 실제로는 많이 안 들어갔어. 근데도 자리가 꽉 찼다고 나오는 거야.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잘잘한 아이콘들 이런 거를 보관하려면 FAT32가 좋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압축해서 보관하면 되지. 압축해서. 압축하면 용량이 커질 거 아닙니까? 여러 개를 모아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관하는 게 좋다 이거지. 예. 자, 하여튼 NTFS가 빠르다고 하니까 요거를 맞춰 놓고요. 그래갖고 이제 고스트 부팅하는 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자, 먼저 IS 파일을 찾아보기 눌러서 여기 백업 폴더에 윈도우즈에 있는 얼티밋 버전 요거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다음 USB 장치에도 작업할 거고요. 다음 그 K 드라이브에다 하겠다라고 해서 복사 시작을 누르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죠? 윈도우즈에 있는 원래 윈도우즈가 USB 저기 DVD에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뭐로 한다? 작업을 해서 넘겨주겠다 이거죠. 예. 요거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좀 치워 놓고요. 우리 그런 거 있죠. ISO 파일 만드는 법을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ISO 파일 만드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게임 CD를 가져왔어요. 게임 CD.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음악 CD를 가져왔다고, 음악 CD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뭐 아리안글이나 어떤 파일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거를 가져왔어요. 원본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원본 제가 이거 원본 넣어볼게요. 이건 오디오 CD래요. 누가 두고 가셨나봐. 애들 영어 공부하는 웅진 다책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별책 부록인 것 같은데요. 이 안에 열어보면은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트랙이 아니라 mp3로 되어 있나봐요. 오디오북이라고 한 걸 봐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이거 보세요. 오디오 CD라고 되어 있네. 오디오 CD니까 뭐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트랙으로 되어 있는 거지, 트랙. 트랙으로 담겨져 있으니까 뭐 하면 된다? 얘를 리핑하면 돼요, 리핑하면 얘가 mp3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게임 CD라 그래보세요. 게임 CD. 게임 CD에 있는 거를 알맹이를 복사해서 다른 데다 붙여놓으면은 게임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이 CD가 있어야 작동이 돼요. CD가 있어야 작동이 돼요. 근데 CD라고 하는 게 원본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살 수가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똑같이 복제해야 돼. 복제해야 돼. 그럼 공 CD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원본 CD 넣고 공 CD 준비해다가 CD와 CD끼리 복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CD를 안 가져왔네. 공 CD를 안 가져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복사를 해놔야죠. 그런 게 ISO 파일이라고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여기 컴퓨터에 보면은요, 네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로. 네로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 텐데, 이 안에 윈도우 DVD가 들어있던 뭐가 들어있던 상관없어요. 얘를 그대로 똑같이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 집은 음악 CD, 요즘은 음악 CD 잘 안 사잖아요. 오디오 CD 안 사잖아요. 주로 이제 mp3 파일로 우리가 구매를 하든지 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되어 있는 이거 오디오 CD를 샀는데 그 CD를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흠집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본은 그대로 두고요. 원본을 복제해놔요. 그래서 원본은 보관해두고 복제된 거로 음악을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갖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다시 또 원본 CD를 가지고 또 하나 복제해서 또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나오네요. 직접 레코딩, 이미지 열기 뭐 이런 거 있어요? CD 제작 이런 말 보이나요? 예. 또 뭐 이게 뭐지? 아, 이거로 나와 있구나.
다른 거로 실행을 돌려. 이거 불편하고, 이 안에 네로라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네로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네로 익스프레스. 네로 익스프레스는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한 달 동안은. 그런데, 우리 컴퓨터를 구매하면은, DVD 레코더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네로도 같이 와요, 일반적으로. 자, 여기 있네요. 이미지 프로젝트 복사 이런 거 있어요. 이미지 프로젝트 복사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복사 버튼을 눌러 가지고요, 디스크 복사할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잘 보세요. 얘를 원본 들어갔어요. 아까 노래 애들 음악 공부하는 거예요. 노래 영어 공부하는 거. 이 상태에서 복사를 누르면, 얘를 복사를 누르면 얘가 그대로 요 기계에다가, 이게 원본이고 이게 타겟이에요. 이렇게 해서 복사를 누르면은 원본 CD를 읽어서 공 CD에다가 레코딩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CD 굽는다 그래요. 그런데 요 안에 있는 대상 드라이브를 이미지 레코더로 바꾸면 얘가 ISO 파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지금 현재 노래가 들어있어요. 얘를 그대로 이미지 레코더에다 복사할 거예요. 얘를 분석을 해보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예. 얘를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 DVD가 윈도우 DVD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 윈도우 DVD를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뭐 제출하겠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NRG만 있죠? NRG만 있잖아요. ISO가 없죠? NRG를 가지고 ISO로 바꾸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정품이 아니라 이거는 이 컴퓨터에 딸려온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ISO 제공이 안 돼요. 저는 이 네로를 정품을 따로 쓰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보면은 NRG가 아니라 이걸 ISO로 바꾸는, 여기도 있어요. 종류가 NRG, ISO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ISO를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얘가 ISO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상에서 NRG잖아요. 현재 우리 컴퓨터는 NRG밖에 생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RG를 ISO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네로 프로그램에서 그 CD 또는 DVD를 이미지 레코더로 저장을 하면은 NRG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 파일을 NRG를 다시 뭐로? NRG를 ISO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NRG ISO 있네요. 그렇죠? NRG ISO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내에서 NRG 파일을 ISO 파일로 변환하는, 컨버팅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걔가 ISO 파일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아니면 ISO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어요. 통으로 하는 거죠, 통으로. 예. 그렇게 해서 얘를 갖고 있으면은 NRG 파일 NRG 변환 이렇게 검색해도 되고, 이렇게 네로 버닝을 ISO로 변경하기라고 찾아보면은, NRG라는 가수가 있었나요? 가수가?
좀 전에 오른쪽에 뭐 사람 이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네로 버닝룸 파일을, 버닝롬이죠. 룸이 아니라 롬인데, 예, 요거를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풀어서 쓰면 된대요. 그러면 여기에 NRG 집어넣으면 ISO로 변환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컨버팅 눌러주면은 된대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얘기하는 중에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다시 닫아서 한번 가서 볼까요? 이 집은 어떻게 됐나? 예, 요거네요. 여기다가 윈도우즈 7 하세요. 이상 없어요. 잘 돌아갑니다. 예. 지금 요 안에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보관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난주에 가시면서 요거를 그대로 옮겨 놨더라고. 다른 폴더. 이거 옮겨 놓으면 안 돼요. 얘는 항상 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부팅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다 작업을 해 놨어요. 예. 요번 거는 제가 해결해서 주인 찾아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네로에서 한번 가볼까요? 저장.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어 공부라고 써볼까요? 영어 공부라고 써보죠. 그럼 내 문서 폴더에다가 이제 ISO 파일, NRG 파일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 놓으면 NRG 파일을 가지고 다음에 네로에서 공CD만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네로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필요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CD 잘 안 쓰시죠? 공 CD 같은 거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로 수업을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예. 네로 수업도 재밌습니다. 해보시면은요, 별의별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DVD도 제작할 수가 있어요. DVD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홈시어터에다가 DVD 매체 있잖아요. 우리 DVD, 영화 들어있는 DVD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집어넣으면 홈시어터에서 탐색해주는 거 나오죠. 어떤 장면 보여드릴까 하고 탐색도 하거든.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만든 스마트폰으로 찍은 동영상들 있잖아.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DVD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나만의 DVD를. 그래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도 많이 만들었었어요. 굉장히 편한 기능인데 사실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뭐 CD나 DVD 사용법은 거의 다 이제 넘어가고, 주로 뭐예요? USB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이런 거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지난 시간 했던 거 고스트 작업하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윈도우 부팅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한 번 더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ISO 파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 좀 볼게요. 예. 잘못 선택을 하셔서 그런 거죠. 그 USB 메모리 있으세요 지금? 갖고 오셨어요? 예, 그럼 줘보세요. 드릴게요. USB 메모리를 구매했다 이거죠. 구매했는데 포맷 방식이 NTFS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EXFAT였나요? 확장 FAT인가요? 예. 그 다음에 FAT32라든지 FAT 방식, 이런 방식 등이 있는데, 예. 고스트 부팅용 메모리는 FAT32를 지원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대용량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64GB 이상 메모리에서는 FAT32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일반적으로. 왜?
64기가 넘어가면 빨라져야 되거든. 용량이 크면 클수록 빨라져야 돼요. 용량이 작으면 상관없습니다. 용량이 작으니까 다 거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찾아다니는데 용량이 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저쪽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이리로 와야 되잖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공간이 크니까. 그러면 FAT32는 느리다 그랬잖아요. 접근 속도가. 그러니까 얘를 지원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용량 큰 거를 샀는데 느려 터졌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그래서 아예 FAT32를 지원하지 않는 게 보편적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엑스트라 FAT 같은 경우는 이걸 갖고는 도스용은 지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스 부팅용은 도스용이에요. 도스용. 도스용은 NTFS도 안 되고 과거 도스는 무조건 FAT나 FAT32만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저 USB 3.0 버전 같은 경우에 예. 좀 내용이 다르겠네요. 아니요. 3.0 방식이나 2.0 방식은 속도 차이지. 기계적인 접근 속도 방식이지 메모리 구조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건 상관없어요. 단지 저 32까지는 예. 2.0에는 3.0이면 얘 32비 USB 3.0이에요. USB 3.0인데 상관없거든요. 16기가라서 상관없는 거지. 저 3.0은 속도가 빠르다고 해가지고. 예, 빠른 거는 기기적인 접근 속도가 빠른 거지 안에 구조가 다른 게 구조는 예. 그다음에 USB 메모리가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되는 경우가 보편적인데 하지만 하드 디스크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근데 하드 디스크로 인식이 되면은요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뭘 삭제하면 휴통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동식 디스크는 삭제해도 휴통이 안 갑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삭제를 하겠다. 삭제 명령을 걸면 휴통이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동식 디스크에 있는 거를 삭제하겠다 그러면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휴통이 안 나와요. 휴통이 안 갑니다. 절대로. 예. 그런데 USB 메모리를 꽂았더니만 얘가 이동식 미디어 장치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이 되면은요 걔는 삭제해도 휴통이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격증 시험에 USB 메모리에서 삭제한 파일은 휴통이 안 간다 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답이었지만 아니기도 하다 이거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드 디스크로 인식되게 하느냐 하는 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업체에 가서 서비스 센터에 가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거는 사용자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될 때. 그러니까는 가장 최근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대부분이 하드 디스크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샌디스크를 여러분한테 제가 판매했었잖아요. 총판에서 가져와가지고. 저도 샌디스크를 쓰는데, 샌디스크 대리점에서 서비스센터에서 하는 말이 요즘 새로 나오는 제품들 우리 샌디스크는 대부분이 다 하드디스크로 인식됩니다. 그러더라고. 몇 개 보셨나? 이거 당신네들한테 산 건데, 이게 뭔 얘기냐 했더니, 아마도 그거는 총판에서 샀지만, 아무래도 묵은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말이 싸게 사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싸죠. 인터넷상에서 뭐 보기도 하고 총판에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싸게 사온 건데 그래서 아마도 쌌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최근에서 지금 미국 본사에서 직접 생산돼서 나오는 제품들은 싸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이점은 뭡니까? 네? 하드디스크로 인식하는 경우하고 하드디스크로 인식되면 뭐가 좋으냐면 모르고 내가 USB 메모리를 삭제하는 순간 휴통이 가니까 복원이 가능하죠. 복구가. 근데 USB 메모리로 그냥 인식돼 있으면 이동식으로 인식돼 있으면 뭐예요? 삭제하면 바로 삭제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꽝 되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건 제가 포맷을 해드릴게요. NTFS로.
이승만 씨. 해봐야겠네. 삭제 명령 한번 불러봐야겠네. 그러니까는 판매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하드디스크로 인식됩니까? 이동식 미디어 장치로 인식됩니까? 물어보면 그네들은 모른다고 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 이거는 하드디스크로 인식됩니다 라고 답변해 주는 사람도 있겠죠. 자, 여기다가 제가 파일을 하나 넣어 볼게요. 요 파일을 하나 넣어 놓고요. 자, 얘를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구적 삭제라고 나오죠? 영구적 삭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휴지통에서 못 살린다라는 거죠. 이거는 휴지통이 안 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된다? 얘를 내가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 휴지통에 버린다고 나오죠. 버렸으니까 다시 복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차이예요. 근데 이승만님께 용량이 64기가라고 보니까는 요게 지금 FAT31을 지원하지 않아서 고스트는 도스용이기 때문에 제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기계적으로 제작을 못하는 USB 메모리죠. 그래서 저는 뭐를 잘못 선택하셨나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선생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기계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SS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NTFS나 그다음에 FAT30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 적에 그렇게 정해진 거가? 그렇죠. 제조 방식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디스크 장치, 하드디스크든 간에 처음에 만들어진 거. 제가 처음에 옛날에 XT 들어보셨죠? 옛날 16비트 컴퓨터. 우리가 지금 펜티엄이잖아요. 펜티엄 이전에 486, 386, 286, 그 다음에 8088, 86 이렇게 나갔는데, 옛날에 이제 XT라 그랬어요. XT는 CPU가 8086, 8088 CPU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AT, 우리가 AT라고 보통 불리는 게 80286, 그 다음에 386이라고 불리는 게 80386 CPU 번호예요. 486 컴퓨터는 80486. 그러다가 586이라고 쓰려고 했다가 586을 다른 업체가 먼저 쓰고 있으니까는 소송을 걸었다가 인텔이 깨졌죠. 왜? 586이 네 거냐 이거야. 숫자가 먼저 쓴 놈이 임자지. 우리 회사는 386, 486 숫자를 써왔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래서 인텔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만들었냐면 펜트 5라는 숫자의 개념 5, 그리고 인텔의 약자 I,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광물 소자 UM, 그래서 펜티엄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어를. 예.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CPU는 80586 CPU를 쓴 거죠. 그러다가 이제 펜티엄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펜티엄 뭐 프로, 뭐 펜티엄 2, 뭐 펜티엄 3, 펜티엄 4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펜티엄 듀얼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왔어요? 이런 말 쓰지 말자. 펜티엄도 쓰지 말자. 뭐라고 쓰자? i3, i5, i7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펜티엄 듀얼 다음에 아이예요? 펜티엄 듀얼, 이제 펜티엄이라는 말이 끝나고 나서 듀얼 다음에 또 뭐 영어가 있었는데, 하여튼 펜티엄이라는 모델이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펜티엄이라는 말은 안 쓰고 이제 펜티엄 뭐 이제 i는 펜티엄이라는 말은 앞에 들어가는데 뭐 i3, i5, i7 그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6세대까지 나왔죠. 이게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까지 나온 거죠. 이렇게 용어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요 처음에 요 때는 하드디스크가 20메가, 20기가 아니라 20메가, 40메가 이랬었어요. 생각해보세요. 20메가바이트 하드면 2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40메가바이트짜리 하드를 40만원에 샀었어요. 그러다가 AT 시절에 딱 되니까는요 60메가짜리가 나왔어요. 60메가짜리.
이 제품이 제 캐비넷에 있어요. 현재 작동되고 있습니다. 60메가짜리가 노트북용 하드가 나왔어요. 60메가짜리 60만원입니다. 그리고 80메가짜리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80만원. 여러분 80만원짜리 80메가바이트가 80만원짜리인데 지금은 모니터 포함해서 한 세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쌌어요. 이때 컴퓨터 386이 얼마냐면 300만원 이랬었으니까. 뭐 비싼 거라고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 어? 386은 너무 비싼 거라고. 예전에 그랬었어요. 이렇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면 데이터를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록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위치를 알아야 되는 위치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위치 정보가 FAT예요. FAT라고 하는 것이 파일이 이겁니다.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그 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게 FAT 정보라 그래요. 근데 FAT가 있고 FAT 32가 있고 32비트 방식이고 얘는 16비트죠. 16비트. 그러다가 이런 방식을 가지고 데이터를 접근하다 보니까 얘가 더디다 이거야. 더디다. 그래서 새로운 NT 방식의 파일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NT는 뭐냐면 윈도우용 서버용 윈도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윈도우 XP 이런 거는 클라이언트, 개인용 윈도우거든요. 서버용 윈도우가 따로 있어요. 그걸 우리는 NT라고 불러. NT. 뭐 윈도우 2003, 윈도우 2008 이런 거. 이거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서버가 쓰는 거야. 서비스 해주는 컴퓨터가. 얘들은 성능이 다른 클라이언트보다 성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NTFS 방식을 새로 MS사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최초로 적용하는 게 XP예요. 윈도우 98은 FAT32였습니다. 근데 이제 윈도우 XP가 딱 나왔는데 XP는 서버를 접목시킨 기능이라 그래서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NTFS로 포맷을 해야만이 잘 돌아간다. 그때부터 이제 NT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부터 나와 있는 US 메모리들인데 US 메모리가 이런 겁니다. FH32로 포맷을 하면 4기가가 넘어가면 복제가 안 돼요. 나 100기가짜리인데 그래도 안 된다 이거야. 용량이 아무리 비어 있어도 단위당 크기가 4기가 이게 4.5기가 되는데 4.5기가 넘어가는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쪽에 자리가 아무리 남아 있어도. 그게 FH32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근데 NTFS로 포맷을 했더니 하나의 파일이 8테라짜리도 복사하면 붙더라 이거지. 공간만 있으면. 그러니까 NTFS로 포맷을 해야 용량 큰 파일도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장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일 시스템이 나온 거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윈도우들은 보시면 다 NTFS로 포맷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도 FAT32로 포맷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 7에서는 안 돼요. 이 하드를 뜯어다가 윈도우 98이나 윈도우 XP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포맷을 하면 FAT32로 포맷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윈도우 NTF32가 FAT32가 포맷을 하면은 2테라? 2테라인가? 최대 2테라인가? 2테라까지인가 포맷이 돼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하드가 4테라짜리다 이거야. 4테라짜리. 그러면 2테라 두 개로 포맷을 해야 돼요. 하나로는 포맷을 못 해요. 4테라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FAT32 같으면 2테라까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맷을 할 때 USB 메모리는 2테라짜리 없잖아요. 근데 하드는 6테라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얘는 포맷을 못 해요. 천상 포맷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2테라로 나눠서 포맷하는 거예요. 파티션이 본의 아니게 나눠져 버린다 이거지. 통으로 못 쓴다 이거지. 그러니까 파티션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NTFS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포맷할 수 있는 양이 이동하는 파일은 8테라고 포맷을 할 때는 뭐 더 이상 큰 것도 포맷이 되게끔. 그러니까는 서버용에서 쓰는 거니까
그게 이제 지원이 됐던 거죠. 우리 다 몰라도 지금 FAT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USB 메모리는 FAT32로 할 거냐 NTFS 할 거냐 하는 거고, 하드는 어차피 무조건 NTFS 이것밖에 안 되니까는 다른 건 포맷 못 하잖아요. USB를 뭐로 할 거냐를 선택하실 때 일반적인 방식에는 이걸 하시면 되는데, OTG 있잖아요. OTG가 또 문제라. 여기 있다. 여기 OTG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 끄트머리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두 개 USB, OTG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얘는 포맷을 하면, NTFS로 포맷을 하면 스마트 기기가 인식을 또 못해요. 스마트 기기는 요거로 집어넣잖아요. 요거로.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꽂으면 스마트 기기가 얘를 인식한단 말이야. 근데 인식할 때 FAT32로 포맷이 되어 있어야만 인식을 하는 거고요. NTFS로 포맷을 하면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큰 단점이다. 그거는 한계가 32까지가 한계인가요? 아니요. 익스트라 32로 하시면 또 돼요. NTFS만 아니면 돼요. 또. 네. 64기가짜리도 제가 사가지고 애를 줬거든요. 근데 NTFS로 포맷을 하면 안 되니까는 익스트라 FAT로 했어요. 그래서 지가 꽂아가지고 중요한 데이터는 스마트폰에서 여기로 다 옮겨 놓고 스마트폰은 비워놓고 이렇게 하라고 64기가짜리를 사줬죠. 그러니까 뭐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NTFS가 무조건 다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그 블랙박스 있잖아요. 블랙박스에 메모리 있잖아요. 메모리도 NTFS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NTFS는요, 윈도우가 제공하는 거, 윈도우 상에서 제공해주는 포맷 방식이에요. 근데 얘는 윈도우가 아니잖아. 안드로이드잖아. 이건 안드로이드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대부분 안드로이드예요. 안드로이드는 공짜고 윈도우는 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윈도우를 못 만들죠. 내비게이션을.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로 만들어 돌리다 보니까는 걔는 또 FAT32를 지원하니까는 얘를 써야 되고, 그런 기기들은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트워크가 뭘까요? 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왜 연결할까요? 그러면 왜 네트워크를 할까요? 목적이 뭘까요? 네트워크의 목적이 뭘까? 그렇죠. 자원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원이라고 하죠. 프린터기를 연결해놨어. 네트워크로 스캐너를 연결해놨어. 저쪽에 자료가 있대. 그럼 그 자료를 내가 써야 되고, 저쪽에 있는 장비를 내가 써야 되거든. 자원을 공유하는 게 네트워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 대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몇 대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컴퓨터가 하나라면 네트워크가 안 되죠. 2개 이상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 서로 연결되려니까. 그거는 아빠 방에 있는 컴퓨터, 데스크탑, 노트북, 애들 방에 있는 데스크탑, 노트북, 주방에서 보는 엄마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돼서 쓰려면 아주 힘들죠. 특히 아빠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주방에 있는 태블릿에서 꺼내서 보려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태블릿은 태블릿에서만 보는 게 아니지, PC에 있는 것도 꺼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 그냥은 안 되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든지 뭐 기계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때 물리적인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될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볼게요. 네트워크는 2대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프린터. 자, 우리 이제 IP 공유기 있어요. IP 공유기. IP 공유기를 통해서 IP 공유기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성.
많이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요. 각 방에 있는 데스크톱, 그 다음에 노트북,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 연결되게끔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인터넷 쓸 수 있게끔. IP 공유기의 목적은 뭐냐면 인터넷 쓰는 거예요. 그럼 IP 공유기에다가 와이파이를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유선을 연결하는 거는 쉬운데 노트북은 데스크탑은 유선을 연결하지만 스마트폰은 유선 연결해요?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여기다가 뭐 연결하냐고, 이렇게 선 꽂아가지고 인터넷 선 꽂냐고, 여기다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와이파이로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예전에 쓰던 모델은 유선도 연결했었어요, 인터넷 선을. 직접 꽂는 게 아니라 큰 애들, 도킹 스테이션이라고 하죠. 뭐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뭐가 연결이 되게끔, 그 도킹 스테이션, 큰 애들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비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무선보다는 유선이 빨라요. 그래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들을 해놨었어요, 과거에는 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329페이지 보시면은 프린터기 많이 쓰시죠? 프린터기. 프린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 근데 프린터 연결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프린터의 특성을 아셔야 돼.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기는요, 사진 인쇄용 프린터기인데, 얘는 용도가 그냥 자기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진을 뽑는 거예요. 로컬 프린터기라고 하죠. 프린터의 종류는 일반적인 로컬이라고 부르죠. 일반 프린터기가 있고, 뭐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프린터인 경우에는 더 수월해요. 네트워크를 지원한다는 말은 유선을 지원하든 무선으로 지원하든 와이파이든 뭐든 지원하는 프린터기가 있으면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기는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프린터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어떻게 쓰냐면 제 컴퓨터에다 이 프린터를 연결해요. 그리고 공유를 걸죠. 지금 그림 보시면 PC 1번에 USB 프린터가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PC 2번은 쓸 수 있다 없다? 못 써. 그럼 PC 1번이 이 USB 프린터의 주인이잖아요. PC 1번이. 그럼 PC 1번이 이 프린터를 공유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줘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작 버튼 누르시면 이 안에 프린터가 있어. 프린터를 설치해 놨단 말이야. 멈추냐? 가버렸는데? 죽건. 자, 이렇게 프린터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기본 프린터라 그래요? 기본 프린터. 기본 프린터라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서를 만들어서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인쇄나 확인 누를 거 아닙니까? 이때 제일 먼저 작동되는 프린터기를 기본 프린터라고 합니다. 기본 프린터는 어떤 프린터라도 상관은 없어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프린터든 뭐든 간에 무조건 기본 프린터는 하나는 지정을 해야 돼요. 하나만. 자, 그런데 이 프린터기를 나는 다른 거로, 얘를 기본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바뀝니다. 이게 일로 와요. 이렇게 옵니다. 체크 무늬가 기본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자세히 보시면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죠? 여기에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공유 프린터예요. 공유.
그럼 난 얘를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오른쪽 눌러서 예, 속성에 들어가서 속성이 아닌가요? 프린트 속성에 들어가서 공유. 얘는 공유가 안 된다네요? 뭐 못하고. 얘는 공유가 되나요? 한번 볼까요? 공유가 된다네. 그렇죠? 그럼 공유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 누르면은요 요게 떠요. 이렇게 사람 얼굴 2명이 이렇게.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선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공유를 걸어야만이 상대편이 이거를 쓰는 거예요. 얘를 제가 공유는 뺄게요. 이 공유는 빼고요. 만약 이 프린터기에 제가 공유 설정해 놓은 거를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얘를 빼버리면 이렇게 빠지면 이 프린터기는 나만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건너방에 있는 애들도 써야 되잖아. 이 프린터기를. 그러면 내가 공유를 걸어 놓으면 요게 요렇게 표시가 된다고. 이렇게 사람 얼굴이 2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기본 작업은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어디 가서 아까 그 장치 및 프린터에 가시면 지금은 에러가 나니까 돌려서 갈게요. 제어판으로. 여기 프린터 추가라고 나와요. 그럼 이거는 애들 방에서 하는 거예요. 아빠 거는 저 프린터를 설치해 놓은 거니까는 자네들 방에 가서 프린터 추가 버튼을 눌러서 네트워크로 하는 겁니다. 로컬 프린터가 아니에요. 로컬은 벌써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 프린터로 가면은 아빠 컴퓨터를 찾아요. 여기에서 아빠 컴퓨터를 찾고 요 프린터 목록을 찾습니다. 저는 지금 제 거를 찾는 거니까 안 될 수 있는 거지만 자네들 방에 있다면, 자네들 방에 있는 컴퓨터라면 목록이 뜰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프린터 목록을 요 앱손 거를 선택을 하고 다음 눌러주면은 아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드라이버가 자네들 방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가 돼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프린터로 지정할 거냐 말 거냐는 내가 지정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자네들 방에서 인쇄 명령을 할 때, 인쇄 명령을 걸 때 아빠 컴퓨터에 연결되는 네트워크 프린터가 아까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선택하고 인쇄 명령을 걸면 짠 하고 이제 아빠 컴퓨터에서, 아빠 방에 있는 컴퓨터에서 인쇄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공유기에서 같이 연결한 걸 그렇죠. 공유기를 통해서 오는 거죠. 우리 이 책 그림 보시면, 이 책을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USB 프린터라고 하는 거는 PC 1번이 주인이에요. PC 1번이 아빠라고 보면 되고, 근데 아빠랑 PC 2번 애들이랑 유무선 공유기, IP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를 거쳐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PC 1번 아빠 컴퓨터에서 이 프린터를 설치해 놓고 공유를 걸어야 돼. 공유를 안 걸어 놓으면 나 혼자 쓰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유를 걸어 놓고 나서 쓰면은 일로 온다 이거야. 온다 이거지. 그런데 PC와는 그럼 계속 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가 컴퓨터를 꺼놓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빠 컴퓨터를 켜야지. 그래야 프린터가 연결되는 거죠. 그럼 컴퓨터 뭐 3개, 4개도 걸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문제가 이런 거야. 사무실 같으면 직원들 컴퓨터가 한 5대가 있는데 부장님 컴퓨터, 사장님 컴퓨터 프린터를 깔아놨단 말이야. 근데 사장님이 나 퇴근할게 하고 컴퓨터 끄고 나갔단 말이야. 근데 인쇄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사장님 컴퓨터를 켜야지. 그런데 사장님이 그때 들어와봐. 내 거 왜 키니? 그럴 거 아니야. 사장님 인쇄하려고요. 인쇄만 하려고? 혹시 내 거 뭐 보려고?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인사고과의 커다란 반응이 큰일 납니다. 여차하면 잘려버릴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내 거를 켜? 이거지. 그러면 프린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증거 대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오해 소지가 많잖아요. 부장님 자리에 프린터 하나 깔아놨어. 과장님 자리에도 프린터를 연결해놨는데 얘를 쓸 때마다 과장님, 부장님 컴퓨터 켜놔야 되잖아. 그럴 때는 아까 뭐라 그랬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프린터를 사면 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프린터가 있어요. 보여드릴게. 좀 비싸겠네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예. 근데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기는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근데 그걸 샀느냐? 사진 인쇄 때문에. 저는 사진 인쇄하는 걸 목적으로 프린터를 샀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으니까는 이 책처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사진을 인쇄하는 목적이 아니고 일반적인 서류를 인쇄할 목적이라 그러면 일반 프린터를 사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어디 갔느냐? 다나와 사이트에 가서 한번 제가 프린터를 한번 볼게요. 자, 프린터기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린터기를 보시면은, 모바일 프린터도 된대요. 유선, 무선 네트워크도 지원한대요. 이거 좋네. 괜찮죠? 복합기래요, 복합기. 레이저 복합기예요, 레이저. 그럼 뭐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뭐 알지. 자,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은요, 그다지 빠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좋습니다. 유선, 무선 네트워크 지원한다고 써있어요, 여기에. 무선, 유선 다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도 지원한다고 써있었으니까 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앱을 깔면 되지, 앱. 이게 지금 어디 거죠? 후지 제록스잖아요. 그럼 후지 제록스에 있는 요 모델에 맞는 드라이버를 앱을 깔아갖고 스마트폰에서 보시다가 요거 인쇄해야지. 그래서 띵 누르면 인쇄 명령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찌르륵하고 움직이겠지. 예.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딘가요? 잘 보세요. 여기 부분. 여기 보이세요? 이 부분이요? 여기는 USB고요. 여기는 파워예요. 얘가 인터넷선 꽂는 자리입니다. 여기다 인터넷선 꽂아가지고 얘를 어디다 연결한다? 공유기 뒤에다가. 공유기 뒤에다 꽂는 거예요. 공유기 뒤에 4포트 비어있잖아요. 허브가. 거기다 선을 꽂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프로그램 줬을 거 아니야. 이 기계에서 하면 CD 주잖아요. 아니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각각 컴퓨터마다 다 설치하시면 돼요. 예. 그래야 그 컴퓨터 이 프린터를 쓰니까. 그러면 얘는 네트워크 프린터기 때문에요. 공유기만 안 끄면 되죠. 얘는 특별히 사장님 자리, 부장님 자리에서 연결한 게 아니라 공유기로 연결한 거니까는 이 프린터만 켜 있으면 무조건 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무실은 다 100% 이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무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쇄하려면 여기 얘만 켜 있으면 되니까 그럼 이제 프린터로 인쇄를 하는 거죠. 예. 지금 인쇄 성능이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칼라 흑백 카트리지, 칼라 카트리지 4개가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는 예, 여기 뭐 와이파이 연결하는 거 뭐 이런 거 또 돼 있대. 앱도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되고요. 예. 편안하네 뭐. 가격이 얼마라고요? 아까 30만원 정도 하네. 그렇죠? 배송비 2,500원 붙으면 30만원 되잖아. 최저가는 보지도 말고. 제가 최저가를 봤더니 너무 싸더라고. 어제 저희 집 세탁기가 고장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세탁기를 보려고 갔더니 보통 세탁기가 한 60만원 80만원 하는데 30만원에 나온 거야. 최저가로. 그래서 봤더니 중고 이렇게 써있더라고. 여기는 안 써있는데 이거는 뭡니다. 대신에 뭐를 봐야 돼? 멀티피시라는 이 브랜드가 회사가 어딘지는 모르기 때문에 옥션, 지마켓 또는 11번가 라고 되어 있는 자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 보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하나 주문했어요. 언제 올지 모르겠지. 요런 프린터 사시면 여러분들 가정에 쓰실 수가 있는. 이게 아까 뭐라고요?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프린터예요. 그럼 가정에서는 이걸 쓰면 좋은데 또 문제는 이거예요. 프린터를 이용해서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쇄를 할 때
공공문서 있죠. 공공문서. 공공문서라고 하는 게 뭐가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국가기관에서 인쇄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 관련, 그 다음에 뭐 세무서에서 뭐 세무 관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등등 공공문서를 인쇄할 수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프린터기는 공공문서가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상에서 프린터, 아까 이 프린터기는 공유기를 통해서 인쇄한다 그랬잖아요. 공유기에다 연결해 갖고 인쇄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돼요. 그런데 아빠 방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자녀 방에, 자녀들 애들 방에서 프린터를 인쇄해서 공공문서를 인쇄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네트워크 프린터,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프린터, 얘는 되는데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설치한 프린터가 있잖아요. 얘는 공공문서가 인쇄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천상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이 이제 뭘 하다가 인쇄하고 싶으면 아빠 나 주민등록 등본 하나 인쇄해야 돼. 그러면 애가 인쇄하려고 명령을 걸면 프린터에 지원 안 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상 아빠 컴퓨터에 와서 인쇄를 할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안 해줘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는. 그러니까 한 PC만 예, 한 PC만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대신에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프린터를 가지고 아까 공유기를 연결한 거는 어차피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프린터이기 때문에 걔는 다 지원을 하고. 그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책에 나온 것 같이 예. 그 PC 안에서 PC 연결하고 그거는 공인 인증을 받았을 때 공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기 글에 나온 것 같이. 지금 329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면 랜으로 프린터를 직접 연결했다고 나온 거 있죠? 그게 지금 방금 전에 지금 제가 보였던 이 후지 제록스라는 이 프린터 회사 이 모델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이런 거를 연결한 프린터기는 공공문서가 인쇄가 돼요. 얘는 되는데 왼쪽에 있는 USB 프린터로 연결을 해서 아빠 컴퓨터로 연결한 거 이거는 공공문서 인쇄가 안 된다고. 요거 왼쪽 거는 안 되고 오른쪽 건 된다고. 근데 거꾸로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저기 컴퓨터가 네. 그 저기 누구 거라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공공인증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공공문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컴퓨터 한 대당 하나가 돌아가는데 네트워크로 연결한 거 아까 그 제어판에 들어가서 여기서 프린터를 추가해 가지고 네트워크로 지원했잖아요. 이렇게 연결한 거는 공공문서 인쇄가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공유기 연결해 가지고 인터넷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아까 요거로 연결했잖아요. 인터넷으로 이거로 연결한 프린터기는 공공문서 인쇄가 가능하고 그리고 당연히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내 로컬은 무조건 인쇄가 되죠. 아빠 자리에서는 인쇄가 되는데 건너방에서는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USB로 연결했는데 PC 1번은 주인이니까 공공문서가 인쇄가 가능하지만 PC 2번은 아니기 때문에 인쇄가 안 된다고. 1번은 다 되죠. 자기 거니까 그거는 되고. 근데 랜으로 연결된 거는 유무선 공유로 연결한 거는 PC 1번, PC 2번 뭐 다 인쇄가 되고 공공문서가. 예. 자, 그 다음 프린터는 그렇게 해서 공유를 거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또 이런 게 있죠. 폴더. 여기 폴더 한번 가볼게요. 여기 지금 내문서 폴더가 있는데 내문서 안에 여기 ITQ 폴더가 있어. ITQ 폴더. 이거는 애들도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제가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공유를 걸죠. 공유 대상에 들어가서 홈 그룹 읽기 쓰기를 지정을 해버릴까요? 지정해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속성에 들어가면 공유를 걸죠. 이렇게 공유. 여기 보면 고급 공유 이렇게 있어요. 공유를 지정합니다. 20명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20명. 줄이면 돼요. 우리 집은 5명밖에 없으면 5명으로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권한을 주는 거예요. 권한. 이 권한은 뭔 권한을 주냐?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 읽고 쓰고 변경하는 권한까지 주겠다. 아니다. 읽기 권한만 주겠다. 읽기 권한만 주겠다. 그럼 아빠 자리에 있는 컴퓨터 자료를 자녀들 방에 있는 상태에서는 가져와서 읽을 수만 있다 이거지.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근데 다 주자. 다 주자. 그럼 아빠 자료에 있는 자료 데이터들을 애들이 지울 수도 있다 이거죠. 예. 권한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가 이제 저는 이제 아빠라고 입장에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다른 방에 있는 컴퓨터라고 보면 되죠. 그럼 이 ITQ 폴더가 여러분 네트워크상에 연결을 해보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가 생기죠. 여기 이제 연결해서 보면 이거 직원들인데 유아실 컴퓨터에 가보면 열리면 문제죠. 아무 노래. 당연히 아무 막아놔야죠. 무조건 오케이 말이갖고 열리면 어떻게 돼? 가족도 아닌데 막 열면 어떻게 되냐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열게 막아야지. 공공 쓸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줘야 쓰는 거지. 회사에서는 그렇게 쓰는 거죠. 가정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쉽지는 않아요. 사용법이. 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이걸 하려면 컴퓨터가 2대 있어야 돼요. A 컴퓨터, B 컴퓨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A 컴퓨터에 가서 공유를 걸고 B 컴퓨터는 네트워크로 들어와 봐야죠. 네트워크는 어디 있어요? 밖에 있나요? 네트워크로 들어오면 되죠. 네트워크로 들어와 보면 여기 연결되는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공유기를 쓰시면 되니까. 들어가는 것이 그 네트워크는 지금 공유기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공유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 일반적인 회사 같이 이렇게 큰 기업에서는 그 공유를 건다 그러면 어떻게? 큰 직장에서요. 예를 들어 삼성그룹 내에 있는 컴퓨터들은 함부로 못하죠. 공유를 걸어도 딴 사람이 못쓰게 막 다 관리자가 따로 있으니까, 네트워크 관리자가 따로 있으니까는 그 사람 허락 없이는 못 쓰는 거고. 뭐 조그만 개인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하고 뭐 과장님하고 직원 2명하고 합의 4명이다. 그러면 뭐 네트워크를 내 마음대로 쓰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뭐냐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보안 문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 직장에 가가지고 선만 꽂으면 어떻게 되거든. 선만 꽂으면 노트북 꽂아가지고 선만 꽂으면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상대편 사장님 자리에 있는 거고 뭐 다 빼내올 수 있잖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안 문제도 크죠. 근데 가정이라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지. 가정이라면. 자세한 거는요, 제 홈페이지에 그 PC 정비 자료실에 있었나요? 여기 있어요. 프린터 공유하는 방법 해가지고 25번, 26번, 27번에 XP 상에서 윈도우 7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하는지, 27번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XP 안 쓰니까 윈도우 7이죠. 윈도우 27번 자리가 이게 윈도우 7 홈그룹을 이용한 네트워크인데, 자, 네트워크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네트워크, 공용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뭐 네트워크를 어떻게 지정할 건지, 뭐뭐를 지정할 건지, 이 네트워크 암호도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여기에는 허브에 연결되어 있어요. 허브에 연결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룹은 아니거든요. 같이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지만 여러분하고 저하는 남남이에요. 그러면 그룹을 만들어야 돼. 난 그룹이 뭐야? 라고 해놓고 내 암호를 만들어. 암호는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이 암호를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돼. 그럼 그 암호를 맞추고 들어온 사람끼리는 이제 그룹이 되는 거야. 헷갈리시죠?
자, 여기 공유기 있죠. 가정에 공유기 있지 않습니까? 이 공유기를 연결하면, 유선이든 무선이든 연결하면 인터넷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룹은 아니라고. 네트워크로 연결은 돼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만 하는 거지 자원 공유는 현재 안 돼 있어. 자원을 공유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룹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윈도우 XP에서는 그냥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 그룹이 됐었어요. 근데 윈도우 7로 넘어가면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책에 보면은 유무선 공유기에다가 선을 꽂던 유선이든 무선이든 연결만 하면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연결만 하면 프린터 주인이 아빠가 공유만 걸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네트워크상에 제 폴더에 있는 ITQ 폴더를 공유 걸었잖아요. 공유를 걸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 남이거든. 현재는 남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유를 만들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제어판에 가서요. 제어판에 가서 네트워크 및 여기 작업 상태 보기, 작업 보기를 누르면 요렇게 뜨거든요. 요렇게. 책에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대로.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 공용 네트워크, 저희는 회사 네트워크로 해놨는데 이 회사 네트워크를 눌러보면은 회사 네트워크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설정 보기 또는 변경 눌러보시면은 뭐 똑같은 것만 잔뜩 나오네. 현재는 요거는 돼 있는데 나머지는 돼 있고 지금 다시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새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트워크 새로 구성하면 이렇게 암호를 알려줘요. 잠깐만, 암호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암호 설정하기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또 어디가 빠졌나? 그래서 이 암호가 나오고 나면은 이 암호를 가지고 상대편 가족 구성원들 컴퓨터 있잖아요. 그 컴퓨터들한테 아까 요 암호를 알려줘야 돼. 그럼 그 암호를 맞추면 뭐가 된다? 한 식구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 근데 지금 뭐를 설정하기가 애매한 게 잘못 설정해놓으면 또 연애 꼬일까봐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예, 암호를 설정해주면은 그때는 이제 비로소 홈 그룹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여기 그룹에, 예, 어디 갔느냐? 그룹에 떠가지고 그 그룹을 보고 그룹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네트워크만 나온 거지 홈그룹은 안 나왔잖아요. 홈그룹이라고 별도로 떠요. 그래서 자체적인 그룹을 연결해서 그룹별로 해가지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컴퓨터를 켜면 홈그룹에 전원 뜨고요. 애들이 이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연결하면 또 홈그룹에 뜨고요. 그래서 홈그룹에 나타나니까 얘들이 지금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제가 거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공유 폴더를 만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우리 네트워크 홈으로 집에서 해놨는데 예. 커피 집이나 공공기관에 가서 목사를 하거나 컴퓨터를 쓰려고 그러면 또 위치를 바꿔줘야 되니까 아니면 이거는요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 만드는 거죠. 우리 집 공유기를 연결해서 쓰는 우리 집 구성원을 홈그룹에다 만드는 거지 다른 곳에 가서는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PC방을 갔던 어느 우리 센터 교육장에 오던 아니면 어느 공공기관에 갔던 간에 거기는 인터넷이 될 거 아닙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만 쓰시는 거지 그 같은 공유 PC방에 간 사람끼리 야 네 컴퓨터랑 내 컴퓨터랑 연결해서 쓰자 이거는 안 돼요. PC방 주인이 다 막아놨거든 그런 거는.
또 공공기관, 교육기관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나 혼자 인터넷은 가능한데 저 뒷사람에 있는 자리하고 내 자리하고 연결을 해서 뭐를 자료를 공유하겠다 이런 건 다 막아놨을 거라고. 이거는 우리 가정을 목적으로 봤을 때 가정에 국한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32페이지 보시면은 로컬 프린터 설치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린터 서버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그 제어판에 와서 우리가 그 하드웨어를 장치 및 프린터를 추가했을 때 여기에서 로컬 프린터를 여기 프린터 추가 눌러서 로컬 프린터를 했잖아요. 아니 뭐 네트워크 프린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빠 컴퓨터에 프린터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를 로컬 프린터라 그래요. 근데 이거 누르는 게 아니고요. 여긴 뭐라고 써 있냐면 USB로 연결된 프린터는 쓰지 마세요 라고 돼 있어요. 옛날 프린터기는요 병렬 프린터기라 그래서 아까 노트북 잠깐 보신 분들 있겠지만 뒤에 25핀 폰넥터가 있거든요. 거기다 연결해 쓰는 거예요. 옛날 프린터기. 그런 것들은 이걸 갖고 하는 거고요. 그건 이걸 갖고 하는 거고요. 요즘은 다 USB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USB 프린터기는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요 프린터기 있었지 않습니까? 제록스 이거 얘를 이제 샀잖아요. 사면 집에 배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박스를 딱 뜯어 볼 거 아니에요? 박스를 뜯으시면 설명서가 브로마이드 설명서가 제일 위에 오 있어요. 그럼 설명서를 보셔야 돼. 무조건 선을 꽂으시면 안 돼. 근데 대표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설명서에 보면은 제공해드린 CD를 연결해서 설치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 나는 CD-ROM 드라이브가 없는 컴퓨터도 있잖아요. CD 드라이브 장치가.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먼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드라이버를 깔고 응용 프로그램 깔고 메모해 드릴까요? 프린터를 설치하는 방법. 제조회사에서 제공한 설명서에 있어요. 설치 설명서. 설치 설명서에 순서대로 설치한다. 여기 순서가 뭐냐면 처음에 드라이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응용 프로그램들 설치하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이제 기기를 프린터에 전원을 온 하는 거죠. 온. 그 다음에 잉크젯, 잉크나 또는 아까 그 잉크나 그 드럼 있었죠? 그 토너. 잉크나 토너를 연결하는 거죠. 연결. 토너하고 뭐가 또 같이 붙어 있죠? 드럼 같은 거 이렇게. 드럼을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테스트하는 작업이 나올 거예요. 테스트하는 작업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설명서가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설명서 순서대로 설치한다는 말이 대부분 뭐 프린터 드라이브 깔고 응용 프로그램 깔고 그 다음에 보면 전원을 키세요. 그럼 전원 키고 그 다음에 기기를 연결하세요. 연결하고 뭐를 꽂으세요. 뭐를 꽂고 그럼 얘가 알아서 무슨 작업을 할 겁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잉크통을 카트리지 집어넣으라 그래요. 딸깍하고 소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잉크를 주입합니다. 잉크 주입하는 기간 동안 기다리세요. 요런 창이 뜰 겁니다 하고 다 설명으로 나와요. 그림으로. 다 설치가 되고 나면 테스트하라 그래. 테스트 인쇄하라 그래. 그럼 이제 종이에 찍혀 나오죠. 인쇄용지도 몇 장 줘요. 한 3-4장 들어있더라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 해봐라 이거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설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프린터를 연결하는 거는 어디서? 여기서 하는 거고. 이렇게 아빠 컴퓨터를 설치했잖아. 아빠 컴퓨터 설치하고 나면 자네들은 요거를 설치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제록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공유기에다 연결해 놓고 인터넷을 연결하고 컴퓨터마다 다 설치하면 되고, 그것도 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전혀 이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에 쉬운 게 프린터 설치일 겁니다. 스캐너 설치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CD 넣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삼성인가 HP인가 어디서 나온 거는, HP인가로 알고 있는데, 기기를 꽂으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인터넷으로 와요. 자동으로 와요. 기기만 꽂으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중입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사용자가 뭘 클릭하고 다음 안 누르고. 이렇게 편리해진 세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3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프린터를 설치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빠 프린터에다 공유를 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공유 335페이지 공유를 걸어서 이 프린터를 남들도 쓸 수 있게끔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오케이 쓰겠다 이거지. 그럼 뭐다? 이제 자네들 방에서 이 프린터를 설치한다 이거지. 그렇게 하시면 일단은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컴퓨터 관련된 가시면은 공유기 주요 부분 중에 네트워크에 가면 공유기, 여기 공유기 있네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330페이지 보시면 무선 랜카드라고 써있죠? 무선 랜카드. 누가 지금 저런 랜카드를 씁니까?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요만한 랜카드 꽂으면 되지. 요거 얘를 꽂으면 데스크탑이 그냥 무선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요즘 노트북들은 다 무선을 지원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데스크탑은 무선 지원하지 않잖아요. 유선만 지원하는데 요걸 꽂으면 된다고, 뒷면에다가.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굉장히 조그맣죠.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안방 건너방은 간단한데 거리가 멀면 약해요. 그럴 때는 이걸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얘는 안테나가 3개씩 달려 있나요?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PC에다 꽂아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단자가 나와 있죠? 거기다 안테나 선을 여기다 하나씩 연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씩 꽂아가지고 이거 이제 PC에 꽂는 거고요. 예, 요 자리가 안테나 선이거든요. 안테나 선은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연결해서 얘를 밖에다 빼내는 거죠. 그럼 얘는 수신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송수신이 강하죠. 아까 보셨던 이거보다야 그럴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얘는 요만하고 10,000원도 안 되는데 70,000원 넘잖아. 이거를 방에다, 안방에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안방 건너방에. 안방 건너방 이거로 다 커버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보면은 보통 방 하나잖아요. 이렇게 하나에다가 직접 네트워크 연결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칸막이 하나 걸쳐 있어 이러면 약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안테나 하나짜리 이런 걸 쓴다는 거지. 가정용이고도 뭐 10,000원대부터 해서 그냥. 그러니까 무선 랜카드는 이거는 가정에 쓰는 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공유기를 한번 볼게요. 공유기. 안테나가 3개짜리가 있고요. 이건 되게 비싸네요. 그렇죠? 우와. 왜 비쌀까? 일단 모르겠네요. 여기 뭐라고 써있긴 써있는데 뭔지 모르겠고요. 밑에 건 뭐 요거는 안테나 5개예요. 124,000원이고요. 얘는 안테나가 4개인데 72,000원, 32,000원. 얘는 안테나 3개인데도 불구하고 17,000원이네요. 그렇죠? 차이를 보면은요, 위에 거는 유선이 기가예요. 기가 인터넷을 지원하는 거고요. 밑에 거는 100메가예요. 얘는 1000메가, 1000메가가 1기가잖아요. 얘네는 1000이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거고요. 얘는 100으로 가는 거예요. 유선인 경우는 그렇고요. 무선은 무선은 여기서 지금 안 보이네요. 그냥은 안 보여요. 근데 얘는 듀얼 밴드고요.
얘는 싱글밴드예요. 듀얼밴드 싱글밴드는 뭐냐면 우리 스마트 기기들이 2.4기가는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2.4기가를 지원하는데 5기가짜리가 새로 나왔어요. 5G인가 뭔가 5기가를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얘를 쓰는 경우라면 그 기기, 스마트 기기는 빨리 움직일 거예요. 인터넷이. 근데 밑에 거를 우리 가정에다 써놓으면은요, 얘는 속도가 그냥 기존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공유기는 정식 명칭은 IP 공유기라 그래요. IP 공유기의 성능을 따지는 거는요, 유선, 무선의 속도, 그 다음에 듀얼밴드냐, 듀얼밴드라는 거는 2.4GHz 기가헤르츠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5GHz, 이걸 듀얼밴드를 지원하냐. 보통 듀얼밴드를 지원하지 않으면 2.4기가만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선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유선의 속도가 1기가냐 뭐 300이냐 100이냐 이렇게. 그 다음에 무선은 뭐 300이냐 또는 54냐 뭐 등등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무선도 속도가 있어요. 유선도 속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공유기가 비싸죠. 당연히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인터넷은 100메가밖에 지원이 안 되걸랑. 기가로 인터넷을 구매하지 않으신 가정은요, 이런 공유기, 아까 이 비싼 공유기 있었잖아요. 아까 32,000원짜리. 이거는 굳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가정에 100메가밖에 인터넷이 안 돌아가는데 뭐하러 기가 지원하는 걸 사냐고. 밑에 게 낫지. 어차피 여기 있는 기능 이거 못 쓸 거고요. 어차피 100밖에 안 돌아갈 거고, 무선은 이것밖에 지원하지 않는데 뭐하러 듀얼밴드까지 지원하는 무리수를 둘 거냐고. 비싸게 말해도. 그겁니다. 저희 집도 이거예요. 안테나 4개짜리. 이 처음에 한 4만원 5만원 주고 샀는데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이렇게 쌀 줄은 몰랐죠. 얘 124,000원이죠 여기 보시면 램이 있어요. 램. 얘도 안에 기억 공간이 있는데 64메가짜리가 있고, 여기는 256메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기능이 많아요. 안에 FTP 서버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NAT도 지원한대. NAT. 그러니까 넷하드. 웹하드 말고 넷하드 아시죠? 네트워크 하드라 그래서 하드 디스크를 인터넷선에다 물리는 거야. 외장 하드를 인터넷선 뒤에 공유기 있잖아요. 공유기 거기다 꽂는 거예요. 그러면 안방 건너방에 있는 사람이 그 외장 하드를 다 쓰는 거죠. 그걸 우리는 넷하드라고 하거든. 넷하드. 일반 외장 하드는 안 되고요. 넷하드를 별도로 사셔야 돼. 근데 거기에는 속도가 2GBps예요. 인터넷은 1GBps지만 네트워크로 들어갈 때 2GBps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느냐? 저희 집에 지금 웹하드를 연결해 놨단 말이야. 넷하드를. 그럼 제가 여기에서 우리 집 네트워크로 들어가. IP를 할당 받으니까는. 받아가지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 외장하드 켜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아 쓰는 거예요. 주로 사무실에서 많이 해요. 업무용 자료를 쓸 때. PC와 PC끼리 연결하는 거는 더디거든. 그 PC 꺼버리면 못 쓰잖아. 부장님 꺼버리면 어떻게 돼? 부장님 컴퓨터를 못 키니까 데이터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넷하드를 연결해서 써버리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야 돼. 그래야 B라는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쓰거든. 뭘 이렇게 복잡하냐고. 필요한 데이터 있으면 다 넷하드에다 올려놓으면 되잖아. 클라우드에다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다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니까 꺼내 쓰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원이 되느냐? 밑에 거는 얘도 지원하는데 얘는 170 속도가, 위에 거는 2000.
얘는 네트하드 속도가 2000이고 얘는 175.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는 비싸고 얘는 싸고. 그럼 얘는 안테나 5개인데 뭘 비쌀까? 외장 저장장치 지원하고 스마트 기기도 충전할 수 있고, 뭐 삼바라고 써있네. 삼바. 디비스플레이어라는 것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서버로도 쓸 수가 있고, 뭐 FTP 서버도 쓸 수가 있고, USB 3.0 한 개가 들어있고,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IPTV도 지원하고. 우리 집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저희 집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혀 상관없지. 나스도 지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거 다 하려면 비싼 걸 사는 건데, 우리 집은 이런 거 안 하니까는 그냥 이거로 끝. 17,900원짜리로 끝. 이거죠. 보세요. 이런 건 비싸잖아요. 얘는 비싼 이유가 뭐야?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 기능이 있으니까 비싼 건데, 이 기능 안 쓸 거거든. 안 쓸 거라면 뭐하러 비싼 걸 사냐고. 근데 가격 차이가, 보세요. 아까 17,000원, 18,000원하고 31,000원, 3,000원 되니까 이왕이면 별로 안 비싸니까 이걸 쓸 수 있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그렇잖아. 10만원이 훌쩍 더 넘어가잖아. 굳이 이런 건 쓸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IP타임 거거든요. 자, 인터넷에 들어가서 iptime.co.kr 잘못 썼다. iptime co.kr 그러면 요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신제품 여기다 홍보하죠. 안테나가 6개씩이나 된다고 써있네. 예. 이런 거 사면 좋지. 자, 고객 지원이 있네요. 고객 지원. 자, 공유기 해킹으로 인한 인터넷 연결 장애 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거. 예, 설치 도우미 사용 방법, 제품 비교표. 제품 비교표는 필요하겠다. 이거. 예, 제품 비교표 들어가서 보면은 뭐 무선 인터넷이 무선 링크 속도가 얼마큼 되는지, 예, 그 다음에 유선은 얼마큼 나오는지, NAT는 얼마큼 되는지 속도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제일 좋은 게 뭐야? 제일 위에 게 제일 좋은 거네. 뭐 A600 6004 NS가 제일 좋은 거 봐. 우리 강의실은 이건데 104T인가 이건데 저 밑에 있네. 그렇죠? 이거 제일 위에 있고 상관없잖아. 이거만 해도.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다시 고객 지원에 가보시면은 수동 연결하는 방법, 뭐 그 다음에 뭐를 연결, 스위치 공유기를 허브로 연결하는 방법, 여기 사용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설명서들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는요, 이거 보시면 돼요. 예. 설치 도우미 가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네. 설치 도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 쓰시면 뭐 전혀 이상 없이. AS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은 IP타임이라는 사이트, IP타임이라는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 IP타임이고, 이건 아수스 거고요. 에이수스 거고, IP타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IP타임이 많아요. 이런 제품 쓰시면 되고, 뭐 난 그러지 않고 나 다른 데 거 쓸 거야. 그럼 다른 거 쓰시면 되지. 말 나온 김에 적어 볼게요. 외장하드 좀 볼게요. 외장하드요. 무선 외장하드도 있다 그랬어요. 무선 외장하드. 무선 USB 메모리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무선 USB 메모리 꽂으면 그걸 통해서 무선 USB 메모리 자체에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 쓴다는 거죠. 무선으로. 자, 이거는 포터블 드라이브예요. 노트북용이네요. 노트북용은 작아요. 아까 보셨잖아. 보세요. 얼마나 작습니까? 손바닥에 올려놓는 거. 여기다 떨궈 먹으면
아, 떨궈 먹으면 데이터가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데이터가 살아있지 않으면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면 새 제품으로 바꿔는 줍니다. 무상 서비스 기간이 2년인가 3년 정도 되니까 보통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가서 왜 뭐가 안 되느냐 안 물어봐요. 그냥 서비스 신청서만 써서 주면 여기 있는 박스 그대로 새 제품 꺼내서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데이터가 문제죠.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용도 머리가 저도 그렇게 써요. 이거 쓰시고 한 1년 6개월 쓰다가 서비스 센터에 가서 바꿔와요. 새 거로. 여기 제조 번호가 있어요. 제조 번호. 제조 번호에 따라서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거를 구매했다. 그로부터 2년간. 그러면 내가 1년 8개월 쓰고 나서 새 제품으로 교환하면 거기도 그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그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 전 제품하고 똑같이 서비스 기간이 포함되는 거니까 더 뭐 계속 1년 6개월마다 바꿔 쓰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노트북용 말고 3.5인치 3.5인치 있어요. 이거 3.5인치네요. 이거는 케이스만 사셔가지고 거기다가 하드를 꽂으면 되는 거예요. 예. 요런 거는 들고 어차피 노트북용 말고 데스크탑용으로 쓰는 거는요 휴대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하드가 여러 개가 있어. 그럼 외장 하드를 사는 게 아니라 이런 크레들만 사시면 돼. 크레들. 그래서 요거를 뺐다 꽂다 하시면 되니까 USB 꽂듯이 여기다 꽂고 빼 쓰는 거예요. 그래서 A번 1번 하드는 뭐 영화 담아놓는 거, 2번 하드는 사진 담아놓는 거, 3번 하드는 뭐 자료 보관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크레들에다 그냥 꽂으면 돼요. 이렇게. 크레들이 USB하고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크레들은 밑에 박스가 좀 커요.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다 하드를 뭐 노트북용이든 데스크탑용이든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꽂으면 이걸 도킹 스테이션 하듯이 꽂는 건데 이거 밑바닥을 크레들이라 그래요. 이거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다가 꽂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나만 꽂아도 되고 두 개 다 꽂아도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PC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클론 버튼이 있어요. 클론. 그럼 설명서에 나와요. 앞에서 뒤로 복사하는 건지 뒤에서 앞으로 복사하는 건지. 그래서 클론 버튼만 딱 누르면 얘가 앞에 있는 게 뒤로 간다 만약에. 그러면 앞에 있는 데이터가 뒤에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하드 대 하드끼리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런 기능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보고 사셔야 되고. 난 복제할 거 안 할 거야. 근데 굳이 복제되는 기능이 있는 건 비싸거든. 몇천 원이라도 비싸니까 그런 거 빼고 사시면 되고. 그럼 저거를 가지고도 멀티부팅 수 있어요. 저렇게 연결해가지고. 멀티부팅 할 수 있겠죠? 부팅을 얘도 USB로 부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USB로 연결하는 거 맞을 거예요. USB로 연결하는데 eSATA로 될지 대부분 USB 3.0으로 연결하든지 하겠죠. 이거 4테라짜리네요. 이거 1테라짜리고요. 예. PC 없이 하드 복제하는 기능도 있고요. 이 많은 짐을 어떻게 갖고 다닙니까? 설명서 있으니까 설명서 보시면서 쓰시면 되고. 그럴 때는 요게 좋고요. 크레들이 저는 그래서 크레들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하드 없는 거죠. 케이스만 있는 건데 케이스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책 사놓은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요렇게 직접 꽂아도 되고 안에다 집어넣고 써도 되고 뭐 ODD도 쓸 수 있고 뭐 다 쓸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지원하나 봐요. 이런 제품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NAS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NAS 여기 보면은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케이스만 98,000원이에요. 요거는 썬더볼트 지원해 주는 거네요. 썬더볼트 지원해 주는데 6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60만원 주고 무슨 외장하드를 삽니까? 이거 사겠다고 하면 혼나지. 나가! 이러지. 들어오지도 마 그러겠죠. 요런 거는 이제 케이스를 열어가지고 이 안에 열어가지고 하드를 이 안에다 그냥 탁탁탁 꽂으면 돼요. 레이드 지원한다니까는 하드를 꽂으면 하드가 서로 다 연결이 되겠지 뭐. 뚜껑 열어가지고 USB 3.0 지원하니까는 안에다가 이제 뜯어가지고 하나씩 꽂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일도 없고 솔직히 너무 비싸고. 케이스만 20만원 가량 가는 거고요. 이거 보세요. 얘는 뭐야? 80테라. 80테라? 가정에서 80테라를 쓸 일이 있을까? 사무실에서 쓰겠죠. 여기다 요거 하나씩 빼가지고 하드를 하나씩 꽂으면 되지. 예. 오, 좋죠. 80테라만큼 하드 영어를 담아놓으면 얼마나 담아? 와. 그냥 이렇게 주르륵 꽂아가지고 쓰는 건데, 하나를 꽂고 필요하면 하나 또 꽂고 또 꽂고 또 꽂고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가정에서는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어떤 거 쓰시라고요? 그냥 일반 하드. 그냥 일반 하드. 근데 들고 다니실 요량으로 쓰신다면 이렇게 필요할 때는 외장하드 갖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노트북용을 쓰셔야 되고, 난 그거 말고 그냥 집에다 계속 자료를 보관해 두는 용도로 쓸 거야. 그런 거라면 노트북용 말고 PC용 외장하드를 쓰고, 대신에 휴대할 때는 USB 메모리에다가 공부할 데이터를 갖고 움직이시면 되고. 노트북용보다는 데스크탑용으로 쓰는 게, PC용으로 쓰는 게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거. 대부분 다 노트북용만 나오는데 뭐 다른 거 볼게요. 명정보에서도 나오네요. 2테라가 9만원이라는데 왜 이렇게 싸? 명정보 거니까는 뭐 문제가 있으면 해결 보겠네요. 바로. 예. 괜찮네요. 2테라니까. 2테라면 쓸만하지 않습니까? USB 3.0 지원하는 거니까는요. 쓰시면 되죠. 뭐. 오케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명정보라고 해서는 하드를 수리하는 업체예요. 하드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LG도 하드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생산하죠. 삼성 하드를 생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삼성 하드를 보면 삼성 게 아니라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에 들어있는 하드를 꺼내봤더니 삼성 게 아니더라 이거지. 그럼 어디 거냐? 저렴한 거. 글을 쓰기도 해요. 당연히 LG는 LG전자에서 만든 하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께 들어가요. 근데 LG 거에다가 삼성 거 안 넣어요. 왜? 삼성 게 비싸거든. 그러니까는 저렴한 제품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거라면 이것도 좋죠.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시게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입니다. 이거 쓰시면 돼요. 노트북용도 있고 데스크탑용도 있으니까는 이거 쓰시면 좀 부피는 큽니다. 부피는 커요. 부피는 큰데 예뻐요. 여기 2테라짜리인데 2테라짜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박스 벽돌 잘라놓은 것 마냥 돼 있는 거죠. 용량 큰 거는 크고요. 근데 얘는 아답터가 꼭 들어갑니다. 아답터는 또 있어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쓸 수 있는 아답터를 다 제공해 주니까는 이거 갖고 쓰시면 되고, 금액은 아까 3테라가 156,000원이고요 2테라가 16만원인데 2테라가 16만원 3테라가 15만원. 이 3테라가 더 싸네요. 이걸 쓰시고, 아니면 아까 명정보권 얼마였어요? 2테라가
9만 얼마인가 했었죠? 그거 쓰셔도 되죠. 요즘 안철수 연구소에서도 이걸 판매하더라고. 안철수 연구소에서 백신을 탑재해서 집어넣어서 판매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없는데, 예. 나름 이제 요런 거? 오, 비싸네요. 이거네, 이거. 메탈. 맞죠? 선물 받으셨다는데 좋은 거 받으신 거네. 그렇게 쓰시면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보시면은 원격 데스크탑 연결하는 게 나오죠? 원격하는 거니까 뭡니까? 부산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 야, 서울에 있는 네가 내 컴퓨터 좀 봐줄래? 이거지. 나 부산 못 내려가. 아니, 원격으로. A라는 컴퓨터는 서울에 있고 B라는 컴퓨터는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컴퓨터가 부산에 있는 컴퓨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거죠. 자,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341페이지에. 일단 원격 데스크탑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쓰는지 아시겠어요?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따라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가 그거를 하겠다라는 거죠. 즉 A가 지금 B한테 요청한 거죠. A가 B한테 요청했어요. 그럼 B라는 컴퓨터 주인이 오케이, 내가 너 거를 봐주마 이거죠.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상태에서의 원격 데스크탑. 보세요. 지금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으면 서로 네트워크 다르잖아.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연결할 거냐. 예.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PC 사이에는 특별히 IP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공유기에서 자동으로 할당된 IP 주소를 사용해서 원격 데스크탑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단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하여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때는 공인 IP 주소와 포트번호를 확인해 연결을 해야 되고, 유무선 공유를 사용해서 연결이 서로 다른 유무선 공유 연결된다면 이때는 공인 IP가 있어야 돼. 볼까요? 342페이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342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자, 윈도우 7에서 윈도우 XP는 어차피 우리 안 쓸 거니까 빼고 윈도우 7만 들어갈게요. 시작 버튼 눌러서 컴퓨터에 가서, 즉 바탕화면에 컴퓨터 있으면 여기서 오른쪽 눌러 속성,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속성에 들어오래요. 이렇게 제어판에 가서 시스템 들어와도 되고, 시작 버튼으로 나오는 이 컴퓨터 있잖아요. 여기 컴퓨터,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여기 원격 설정이라고 있네요. 그렇죠? 원격 설정이라고 있네. 원격 설정 눌러서 띡 하고 나오네. 이때 이 컴퓨터에 대한 원격 지원 연결을 허용할 거냐 라고 돼 있네. 그렇죠? 나와 있습니까? 근데 여기 없다? 여기 뭐가 없다? 원격 데스크탑이 없죠? 우린 요것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림하고 다르네. 원격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항목이 없는데, 얘를 빼면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얘는 반드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고급에 가서 특별히 이거
아까 원격 데스크톱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이제 뭐냐면 동영상, 이미지, 그 다음에 뭐 오디오, 보고 듣기 이런 거거든요. 활용하는 거, 즉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이 이미지를 보는 방법이나 뭐 오디오를 듣는 거, 뭐 곰플레이어 설치해 놓으면 동영상 보는 거 다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 TV에서 동영상 보기. 디지털 TV 있으시죠? 되게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또 영화를 보고 싶단 말이에요. 영화를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 뭐 영화가 디지털 TV에서 재생이 되면 괜찮은데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은 디지털 TV에서 보여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들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제가 한번 볼까요? 영화를 보다가 말아온 게 있는데 콩오팬더 3? 콩오팬더 3 아시죠? 지금 뭐 극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야매로 또 잠깐 봤어요. 근데 이제 PC에서는 어차피 보이는데 코덱을 설치해서 이게 TV로는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007 스카이라든지 뭐 스펙터라든지 이런 영화,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영화들도 우리가 PC로는 보이는데 TV로는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천상 코덱을 변환해야 돼요. 근데 코덱 변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TV팟에 가면 코덱 변환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해보면 TV에서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게 막혀 있습니다. 다음 TV팟은 안 돼요. 그래서 천상 다른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근데 그것도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설정하는 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TV 있으시잖아요. TV에 설명서를 좀 갖고 오셔야 좋은데 설명서 어디인지 모르시죠? 모르시잖아. 모르시면 여러분들 TV 뒷면이나 어디 보시면 모델 번호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모델 번호. 저희 집 TV 모델 번호가 이겁니다. 파브. 저 매뉴얼 갖고 있어요. 2009년에 만든 데이터인가 봐요. 자, 이거예요. 이게 저희 집 TV 매뉴얼이에요. 239페이지짜리입니다. 책자도 그대로 안 버리고 갖고 있지만은 파일은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요, TV랑 연결하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요런 거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때 PC로 연결하는 방법, 여기 또 HDMI로 연결하는 방법, 오디오는 어떻게 연결하는 방법, 이런 거, 이런 설명서를 보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또 옆면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 그래서 설명서를 보시면, 설명서를 사실 봐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런 기계적인 내용들이니까. 근데 몇 가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여기가 모니터로 연결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텔레비전 뒷면에 보시면 PC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다 꽂는 거예요. 우리 여기 TV 본체 뒤에 보면 아날로그 단자 있잖아요. 파란 거. 걔를 여기다 꽂는 겁니다. 그리고 스피커 선에서 나오는 선 있죠. 스피커에서 나오는 선. 그거를 1대1로 연결하는 게 있어요. 걔를 그 옆에다 꽂는 겁니다. 그러면 PC에서 나오는 소리가 TV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와요. 요거다 연결을 해요. 반드시 이렇게. 아니면 HDMI로 연결하는 것도 있어요. HDMI로 연결할 때는 반드시 DVI라고 적혀있는 자리에다 꽂아야 돼요. 2번이나 3번 자리에다 꽂아도 TV는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여기 자리에다 꽂아야 돼요. 여기다 꽂든 저기다 꽂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
이때 USB를 영화를 담은 USB 메모리를 여기다 꽂으면 TV가 영화를 재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재생할 때 설정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는. 그리고 아까 그 설명서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코덱이 있어요. 코덱. 한번 볼까요? 멀티미디어 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있어요.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TV에서 제공해주는 동영상의 형태예요. 그런데 잠깐 보시면 아까 보셨던 제 여기 동영상 들어있는 데이터 있었잖아요. 여기에 MKV라고 돼 있고 MKV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여기 MP4라고 돼 있잖아요. MP4 이 MP4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MP4가 들어있는데 동영상은 MP4니까 뭐예요? 비디오는 재생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비디오가 뭐로 만들어졌냐 이거지. H264로 제작이 돼 있는지 MPG4로 제작되어 있는지 또 오디오는 뭐로 제작되어 있는지 이런 코덱이 안 맞으면 이 동영상을 못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이기는 보이는데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지털 TV는 다 이런 걸 지원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코덱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코덱에 맞춰서. 그렇지 않으면 재생이 안 돼요. 재생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는 다 보여요. 기본적으로 GIF 뭐 그다음에 PNG 그다음에 JPG 이런 이미지는 다 보입니다. 그다음에 오디오 MP3라든지 웨이브라든지 이런 소리도 다 들려요. 가장 큰 문제가 동영상이니까 이 동영상을 이제 재생하려면 코덱을 설정해야 되고 여러분 댁에서 곰플레어 많이 쓰시나요? 곰플레어도 좋고요. 그다음에 다음 TV팟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다음에 KM 플레이어도 있고요. 그런 세밀한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어떤 거를 쓰실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책자에 그런 건 나와 있어요. 지금 364페이지 364 그 전 페이지 보면 NAS라는 말이 나와요. NAS가 뭐냐면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하드 같은 건데 이런 걸 연결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그 안에 들은 영화를 재생하는 건데 영화는 컴퓨터는 재생이 되는데 TV가 재생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TV 코덱 변환하는 건 제가 알려드릴 테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이제 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또 설명 드릴 테니까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